중학교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미소가 사랑스러운 그녀의 이름은 리사 지거트. 매사추세츠주의 아가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엄에서 자란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녀는 유머러스하고 밝았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리사는 평일 오후 4시 30분에 학교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카드와 선물을 파는 가게에서 두 번째 일을 했습니다. 1992년 4월 15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시 30분에 학교에서 나와 선물 가게로 출발했죠. 평상시처럼 정리도 좀 하고 있다 보니 5시 30분에 동생 린이 매장에 언니 리사를 보러 들렀습니다. 둘은 가벼운 잡담을 좀 나누고 동생 린은 6시 조금 넘어서 가게를 나와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날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인 아침 8시 45분이 됐습니다. 다른 직원인 소피아 메이너드가 가게를 열기 위해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서서히 세우는데 리사의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차량을 보고 소피아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소피아는 예전에 리사와 얘기를 했던 부활절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입구에 풍선을 세울까 하는 대화를 나눴던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나 싶어서 차를 세운 뒤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사! 리사! 라며 리사의 이름을 부르며 걸음을 옮겼죠. 소피아는 반갑게 인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카운터 뒤로 들어온 소피아는 그곳에서 리사의 그림, 지갑, 자동차 열쇠 등 리사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곤 예사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서둘러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거라 생각한 것이죠. 소피아는 근처 식당으로 달려들어가 경찰을 불러달라 소리쳤습니다. 매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뒤쪽 창고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과 점점이 흩어진 혈흔 몇 개를 발견하지만 리사는 찾지 못합니다. 동생 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쯤에 매장에 도착해 언니랑 수다를 떨다가 6시 조금 넘어서 매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떠난 건 6시 조금 넘어서였어요. 그 뒤에 집에 갔는데 언니는 괜찮았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언니는 괜찮았어요. 라며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FBI와 함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살아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런 믿음에도 4월 18일 부활절 일요일 리사의 시신이 마을 가장자리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어깨와 목 주위에서 여러 개의 자상이 확인됩니다. 또한 원치 않는 몹쓸짓이 있던 것이 검사됐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서서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오후 8시 20분에 가게에 있었고 구매도 했다며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당시 특이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거 말이죠. 두 번째 손님은 9시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뒤편에서 크지 않은 뭔가 소리가 들렸기에 좀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기에 자신은 돌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9시에 리사가 가게에 있었음을 추측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의 차량일지도 모르는 차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선물가게 근처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밤 9시 15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던 중 어떤 차량 한 대를 목격합니다. 이 차량이 범인의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와 여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나중엔 이 차량이 리사의 시신이 발견됐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는 단순히 10대들이 운전하는 차라고 생각하며 그 차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밝혀진 결과 리사가 바닥에 수평으로 누워 있었던 것과 문 바닥에 신발에 의해 2개의 발로 찬 자국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 다른 목격이 들어오는데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로 운동을 하는 리사를 어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좋지 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관찰했었다는 제보였습니다. 리사 역시 범행이 일어나기 몇 주 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매장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매장에 자주 찾아와 달라 부탁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목격자들과 차량에 대한 제보, DNA도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미해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DNA 법의학 분석 서비스인 파라본 나노랩스로 보냈고 DNA 표현형 분석을 사용하여 몽타주를 만들게 됩니다. 밝은 피부에 담갈색 눈, 갈색이나 검은 머리를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경찰은 당시 DNA 샘플 제공을 거부했던 11명의 용의자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의심 가는 인물 한 명인 같은 지역에서 사는 48살의 게리 에드워드 샤라가 있었죠. 게리에겐 알려진 범죄 기록은 없었지만 현재는 사망한 그의 전 부인은 게리가 리사 살인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늦게 집에 왔고 자신이 어디에 있다 왔는지 말하지 않았으며 손에도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TV에 리사 사건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집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그가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글들이 적혀 있어 두려워졌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도망쳐 친척집에 숨어 살았습니다. 2017년 9월 경찰은 법원 명령서와 함께 게리의 집으로 찾아가 DNA 샘플을 제공하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게리가 없었고 룸메이트가 있었기에 경찰은 룸메이트에게 게리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전달하라 요청합니다. DNA 제출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게리는 3개의 문서를 작성해 여자친구의 집에 남겨둡니다. 리사 사건에 대한 자백이 담긴 편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리사의 가족에게 보내는 짧은 사과 편지였죠. 이것을 본 게리의 여자친구는 경찰에게 편지들을 전달했습니다. 게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코네티컷 병원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DNA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게리는 9월 16일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2019년 9월 25일 게리는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다른 혐의에 대한 것은 기각됩니다. 최종적으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며 27년 만에 그에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지능 범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더 머리 좋은 사람들 덕분에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범인들이 벌벌 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잡힐 테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또 하나의 사건, 게리 에드워드 샤라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